동기 모임 다녀온 며느리가 운 이후 시아버지의 전화 한 통. 모임에 갔던 며느리가 돌아와서 울고 있자 백만장자인 시아버지가 격노하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내 며느리는 금고가 아니다. 재산 캐묻는 친구들 때문에 울던 며느리. 68세 시아버지가 꺼낸 전화 한 통. 거래 중단. 입찰 제외. 관계 단절. 돈으로 사람을 본 데가 8년 만에 처음 느낀 가족의 온기. 강남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도심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청담동 한복판에 자리한 2층 단독주택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조용히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잠시 대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손은 명품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고 그 손등에는 핏줄이 푸르게 솟아올라 있었다. 수지는 35이었다. 결혼 8년 차, 이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오늘 그녀는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는 그녀에게는 유일한 사적 모임이었다. 남편은 늘 출장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3년 전 돌아가셨으며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다. 그래서 그 모임은 수진에게 바깥 세상과 연결된 거의 유일한 창문 같은 것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그녀는 입가에 걸어두었던 미소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현관문을 열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괜찮은 척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가방은 무거운 소리를 내며 가죽 소파 위에 떨어졌다. 거실은 고요했다. 천장이 높은 이 집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했다. 대리석 바닥과 원목 가구, 벽면을 가득 채운 고가의 그림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값비싼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수지는 늘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마치 자신이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허락받고 들어온 손님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녀는 구두끈을 풀려다 말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냉기가 올라왔다. 손이 떨렸다. 오후 내내 억눌러왔던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참았지만 결국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모임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있었다. 6명의 동기가 모였고 모두 비슷한 또래의 귀여운 여성들이었다. 처음 한 시간은 평범했다.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요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 수진도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커피가 나올 무렵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수진아, 너희 시댁 건물이 청담동에만 몇 채래? 질문은 가볍게 던져졌다. 하지만 그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달라졌다. 수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시아버님이 관리하시는 거라. 에이, 모를 리가 없잖아. 며느리면 다 알지. 다른 동기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래서 용돈은 한 달에 얼마나 받아? 우리는 솔직히 궁금하거든. 수진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냥 필요한 만큼 쓰는 것 같아. 부러워 죽겠네. 재벌 며느리는 달라도 다르네. 재벌. 그 단어가 던져지는 순간 수지는 자신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재벌 며느리라는 하나의 상징이었고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평가받는 대상이었다. 시아버님 연세가 많으시잖아.
혹시 병원 자주 다니셔? 요양 준비 같은 건 하고 계신 거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분이 외아들이시니까 다 받는 거지? 질문들이 쏟아졌다. 수지는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부유한 환경에 있는지를 측정하고 싶어 하는 시선들이었다. 친구들은 더 이상 그녀의 행복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계좌와 재산 목록을 궁금해하고 있었다.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아오지 않았다.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 한 동기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너 진짜 운 좋다. 재산 걱정 없이 사는 게 어디야. 수지는 그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며 차에 올랐다. 운전하는 내내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그녀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화장이 번지지 않도록,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다. 이제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핸드백에서 핸드폰이 떨어져 나왔고 화면에는 오늘 찍은 단체 사진이 떠 있었다. 6명의 여자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그 속에서 수진도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웃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눈물이 핸드폰 화면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파에 얼굴을 묻고 최대한 조용히 울려고 했다. 이 집에서 그녀는 늘 조용해야 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크게 드러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엄격한 분이었다. 수진이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 집은 조용한 집이에요. 큰 소리 내지 말고 품위를 지키며 사세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네 하고 대답했다. 그 후 8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감정을 숨기며 살았다. 결혼 초기 남편과 다툰 적이 있었다. 그때도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방문을 닫고 혼자 울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 집의 규칙은 그대로였고 수지는 여전히 그 규칙 안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냅킨이 쥐어져 있었다. 핸드백에서 꺼낸 흰색 린넨 냅킨. 그것은 이미 눈물로 흥건했다. 수지는 냅킨을 비틀며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사람 취급이라도 받고 싶었는데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바닥에 떨어져 사라졌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말, 아무도 관심 없는 고백. 수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었다. 남편 민주는 좋은 사람이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연애할 때 그는 따뜻했고 수진의 말을 경청했으며 그녀를 존중했다. 하지만 결혼 후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민주는 변했다.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위치로 돌아간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경영자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후계자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라는 역할은 점점 뒤로 밀려났다. 지금 민주는 싱가포르에 출장 중이었다.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해외 출장이었다. 그는 새벽에 떠나고 한밤중에 돌아왔다. 집에 있을 때도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수진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되지 않았다. 오늘 어땠어? 응, 괜찮았어. 그것이 그들 부부의 대화였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수진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8년이라는 시간이 쌓여 있었지만 그 시간은 친밀함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을 둘러보았다. 시어머니가 선택한 가구들, 시어머니가 걸어둔 그림들, 시어머니가 배치한 화병과 장식품들. 이 집 어디에도 수진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8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도 단 하나의 물건도 제 마음대로 바꾸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저녁 하늘이 보였다. 붉은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거실의 조명은 켜지지 않았고 수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울음은 점점 잦아들었지만 가슴속 무게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회반죽 몰딩. 모든 것이 아름다웠지만 차가웠다. 이 집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다. 이 집의 재산은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를 가두는 우리였고 그녀를 외롭게 만드는 벽이었다. 수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곧 화면을 내려놓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동기들이 나를 돈으로만 봤어라고 말하면 민주는 뭐라고 대답할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말라고 할까? 아니면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할까?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핸드백에 넣었다. 혼자 감당하는 것에 익숙했다. 시어머니의 간병도 혼자 했고 시어머니의 장례식도 사실상 혼자 치렀다. 민주는 그때도 바빴고 시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식사를 챙기고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모두 수진의 몫이었다. 그때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품위를 지켰고 감정을 숨겼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 그녀가 느낀 것은 슬픔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녀를 금고처럼 재산 목록처럼 대한 것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녀는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었다.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결혼식 사진, 돌잔치 사진. 아니, 이 집에는 아이가 없었다. 수진과 민준 사이에는 아직 자녀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살아생전 그것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다. 수진은 병원을 다녔고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다.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에 힘을 주고 소파를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욕실로 걸어가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마스카라는 번져 있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내일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이 집에서의 모든 날들이 오늘과 같을 것이다. 그녀는 계속 조용히 살 것이고 계속 감정을 숨길 것이며 계속 투명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수지는 조명 스위치에 손을 뻗었지만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더 편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는 이 시간이, 아무도 그녀를 평가하지 않는 이 공간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바라보았다. 위층 서재에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계신 것이다. 박철수, 70에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회사를 진두지휘하는 사람.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늘 신문을 읽거나 장부를 보는 사람. 수지는 8년 동안 시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다만 다른 세대의 사람이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아버지는 아들에게 엄격했고 며느리에게는 무관심했다. 아니, 무관심이라기보다는 거리를 두는 것에 가까웠다. 마치 그녀가 언젠가 떠날 사람처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수지는 계단을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1층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원래 시어머니의 다도실이었던 공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방은 비어 있었다. 수지는 가끔 이곳에 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창문을 열면 작은 정원이 보였고 밤이면 고요함이 흘러들어왔다. 그녀는 방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도심 한복판이지만 이 집의 정원은 조용했다. 높은 담장이 바깥의 소음을 막아주었다. 수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다. 오늘 밤은 길 것 같았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시아버지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며 이 큰 집에서 그녀는 또 혼자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2층 서재에서 시아버지가 장부를 덮고 1층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의 흐느낌을 들었고 그녀의 고통을 감지했으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밤이 끝나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다. 수지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 집의 오랜 침묵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철수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장부가 펼쳐져 있었고 탁상 스탠드에 노란 불빛이 숫자들을 비추고 있었다. 68세. 그는 40년 넘게 이 책상 앞에 앉아 숫자를 들여다보며 살아왔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청담동에만 6채의 건물을 소유한 사람.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렀지만 정작 본인은 그저 일을 계속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만년필을 들어 장부의 숫자를 기록했다. 이번 달 임대료 입금 내역, 관리비 지출, 세금 납부 일정.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했다. 철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정확하게, 빈틈없이,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그때였다. 1층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철수는 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이 아니었다. 누군가 우는 소리였다. 아주 작게, 억누르듯이, 하지만 분명하게.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이 집에서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 집에서는 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아내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아들 민준도 어릴 때부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다. 며느리 수진 역시 8년 동안 한 번도 소리내어 운 적이 없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2층 복도는 어두웠다. 그는 조명을 켜지 않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1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해졌다. 흐느끼는 소리, 숨을 참으려 애쓰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는 발걸음을 최대한 가볍게 했다. 구두 밑창이 대리석 계단에 닿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3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하며 그는 배웠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리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1층 거실이 보였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그 어스름 속에서
철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았다. 수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아니, 주저앉아 있었다.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소파 쿠션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규칙적으로 들썩이고 있었다. 명품 핸드백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구두는 한 짝은 벗겨져 있고 한 짝은 아직 발에 걸쳐져 있었다. 철수는 계단 중간에 멈춰 섰다. 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돈 많은 집 며느리면 뭐해?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인데. 수진의 중얼거림이 거실에 흩어졌다. 철수는 그 말을 들었다. 그 한 문장 안에 담긴 무게를, 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그녀가 이 집에서 느꼈을 외로움의 무게를. 철수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울음을 들어왔다.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의 울음, 계약을 잃은 협력업체 사장의 울음, 사업에 실패한 동료의 울음. 그 울음들은 대부분 돈과 관련된 것이었다. 돈을 잃어서 우는 사람들, 돈이 필요해서 우는 사람들. 하지만 며느리의 울음은 달랐다. 그녀는 돈이 있어서 울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이 있는 집의 며느리라는 이유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해서 울고 있었다. 철수는 그 역설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도 알았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철수는 그 얼굴에서 아내를 보았다. 40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아내. 조용히 견디고 말없이 적응하고 혼자 울던 아내. 아내 명희는 평생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아들을 키우며. 그녀도 외로웠을까? 그녀도 이렇게 혼자 울었을까? 철수는 그것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아니,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바빴고 일이 중요했으며 가족은 당연히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명희는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진단받고 6개월 만이었다. 철수는 그때 처음으로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알았다. 그녀는 아플 때도 표현하지 않았다.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병원을 미뤘고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진단을 받았다. 아내의 장례식 때 수진이 모든 것을 처리했다. 조문객 응대, 식사 준비, 절차 진행. 민주는 그때도 바빴다. 회사 일이 있었고 거래처와의 약속이 있었으며 해외 출장이 잡혀 있었다. 철수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다. 자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 일이 우선이고 가족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지금 며느리의 울음을 들으며 철수는 깨닫고 있었다. 그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일로 쌓은 재산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히려 그 재산이 가족을 갈라놓고 외롭게 만들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수진이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고 무언가를 보다가 다시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철수는 그 짧은 동작 속에서 많은 것을 읽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하려다 포기한 것이다. 아마 민준에게.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남편이 바쁘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결국 혼자 감당하기로 한 것이다. 철수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다. 그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분노.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이 며느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는 7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다. 사업하는 법, 돈 버는 법,
재산 관리하는 법.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했다. 사람을 대하는 법, 가족을 지키는 법, 사랑하는 법. 수진이 천천히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다. 한쪽 구두를 신지 않은 채 절뚝이며 걸었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계단을 조용히 내려왔다. 거실 바닥에 떨어진 구두를 보았다. 소파 위에 핸드백을 보았다. 테이블 위에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묻은 냅킨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오랜 시간 생각했다. 3년 전 아내의 임종 직전. 명희는 철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진이를 잘 부탁해요.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니, 지키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며느리를 집안 식구로 인정했지만 가족으로 대하지는 않았다.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그녀의 안부를 물어보지 않았으며 그녀가 힘들어하는지조차 관심 갖지 않았다. 며느리가 이 집에 온 지 8년. 그 8년 동안 철수는 그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몇 번이나 될까? 명절 인사, 생일 축하, 간단한 안부.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며느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 욕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왔다. 그녀는 거실에 불이 켜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2층으로 올라가려 했다. 철수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소파 구석에 앉아 그림자처럼. 수지는 그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갔다. 발걸음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철수는 수진이 2층으로 올라간 후에도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커튼 틈새로 스며들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없던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후회, 그리고 결심. 그는 천천히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다. 서재로 돌아갔지만 장부를 펼치지 않았다. 대신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다. 아내와의 결혼 사진,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긴 앨범. 사진을 넘기다가 그는 한 장에서 멈췄다. 수진과 민준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8년 전, 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진짜였다. 행복해 보였다.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오늘 저녁 거실에서 그가 본 수진은 달랐다. 그 웃음은 사라졌고 희망은 꺾여 있었으며 행복은 어디에도 없었다. 철수는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이 웃음을 되돌려주고 싶다고. 8년 전의 그 밝은 표정을, 희망 가득한 눈빛을 되찾아주고 싶다고. 그는 앨범을 덮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명함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사업 관계자들의 명함, 거래처 사장들, 협력업체 대표들, 각종 모임에서 받은 명함들. 그는 그중 몇 장을 꺼냈다. 며느리의 대학 동기들. 그들의 남편 중 몇 명은 철수와 사업적 연결고리가 있었다. 직접 거래하는 곳도 있었고 간접적으로 연결된 곳도 있었다. 철수는 40년 동안 사업을 하며 방대한 인맥을 쌓아왔다. 그 인맥은 때로는 무기가 되었고 때로는 방패가 되었다. 그는 명함을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다. 내일 전화를 걸 것이다. 한 명씩 차례대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며느리를 돈으로 평가하고 재산의 부속품처럼 대하는 시선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철수는 평생 말이 적은 사람으로 살아왔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선호했고
말로 설명하는 것을 꺼렸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번에는 반드시 말해야 했다. 며느리가 이 집안의 가족이며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창밖을 보니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청담동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화려한 도시, 돈이 넘치는 동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로운지 철수는 이제 알고 있었다. 복도 건너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수진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녀는 아직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아주 조용히 이불 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철수는 며느리의 방 쪽을 바라보았다. 문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그 방으로 걸어가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다.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다. 행동이다. 변하다. 철수는 손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책상 앞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다. 만년필을 들었다. 그리고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전화할 사람 명단, 할 말의 요점, 취할 조치들. 첫 번째, 며느리의 동기들 남편에게 연락. 분명한 성급기. 두 번째, 아들 민준과 대화. 아내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 세 번째, 며느리와의 대화. 가족으로서의 약속. 철수는 메모를 적으며 계획을 세웠다. 내일 아침 전화를 걸 것이다. 한 명씩 차례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것. 사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다. 철수는 메모지를 서랍에 넣고 조명을 껐다. 침실로 가는 길에 그는 다시 한번 며느리의 방 앞을 지나갔다. 이제 안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마 잠이 든 것 같았다. 철수는 자신의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아내를 떠올렸다. 명희야, 미안하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겠소. 그의 중얼거림은 어둠 속에 흩어졌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진심이었다. 내일부터 달라질 것이다. 이 집의 오랜 침묵이, 차가운 거리가, 무관심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철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일의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전화 통화의 내용, 사용할 단어들, 전달할 메시지. 그는 40년간 사업가로 살며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할 것이다. 협상의 기술, 설득의 방법, 그리고 필요하다면 압박의 수단까지.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복도 저편 수진의 방에서는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다.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베갯잎은 축축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복도 건너편 서재에서 시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랜 침묵을 깨고 말없던 사람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이 밤이 지나면 이 집은 달라질 것이다. 수지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변화를.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창밖에서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식탁 위에 부서져 내렸다.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1층으로 내려왔다. 6시 30분. 그의 손에는 어젯밤 작성한 메모지가 들려 있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오늘 할 일로 가득 차 있었다. 7시가 되자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철수는 신문 너머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썰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다. 모든 동작이 익숙했다. 8년 동안 반복해온 아침 풍경. 하지만 철수는 알아차렸다. 며느리의 손이 평소보다 느리다는 것을, 칼질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중간중간 멈춰서서 깊은 숨을 쉰다는 것을. 수진이 상을 차려 식탁에 놓았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구이. 정갈한 아침상이었다. 그녀는 철수의 맞은편에 앉았다. 잘 주무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철수의 눈에는 보였다. 어젯밤의 눈물 자국이. 응. 철수는 짧게 대답하고 숟가락을 들었다.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맛은 늘 그랬듯 좋았다. 수지는 요리를 잘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배운 솜씨였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물을 마시는 소리만이 식탁을 채웠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철수는 밥을 반쯤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제 모임은 어땠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철수는 알고 싶었다. 무슨 일이 있었? 무엇이 며느리를 그렇게 무너뜨렸는지.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숟가락을 쥔 채 철수를 올려다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좋았어요. 거짓말이었다. 철수는 알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시선이 흔들렸으며 대답이 너무 빨랐다. 철수는 식사를 멈추고 팔짱을 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수진아. 그가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다. 평소에는 며느리 또는 수진 씨라고 불렀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한테는 진실을 말해도 돼.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수진은 느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참아왔던 감정이 다시 밀려왔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천천히 말해도 괜찮네. 철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평소의 그와는 다른 톤이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 금고 같았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한 문장. 하지만 그 안에 8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철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만 듣고 있었다. 동기들이 물어봤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쌓여있던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시댁 건물이 몇 채냐고, 용돈을 얼마나 받냐고, 시아버님 병원비는 누가 대냐고.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상속은 어떻게 되냐고, 재산 관리는 빡세게 하냐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저도 돈 때문에 시집 온 게 아닌데요. 민준 씨가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녀의 말이 끊겼다. 흐느낌으로 변했다. 저도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철수는 수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의 턱선이 단단해졌다. 70년 인생에서 이런 분노를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수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철수는 창문으로 걸어갔다.
등을 보였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분노로,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으로. 아버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하지만 철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다시 쥐었다. 평생을 쌓아온 재산,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 그것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미래의 손자 손녀들을 위한 울타리였다. 하지만 그 재산이 오히려 며느리를 가두고 있었다. 그녀를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철수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격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평생 돈을 모았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가족을 편하게 하려고, 걱정 없이 살게 하려고.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다. 철수의 눈에 무언가 고여 있었다. 그런데 그게 자네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네.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수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 책임이야. 돈만 벌고 재산만 불리고 정작 자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안 가졌으니. 그는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수진과 눈을 마주쳤다. 자네가 이 집에 온 지 8년이지? 네. 그동안 내가 자네한테 뭘 물어본 적이 있나?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힘든 게 없냐고, 필요한 게 없냐고, 외롭지 않냐고.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어. 아버님, 미안하네.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68년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과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지만 지금 이 사과는 진심이었다. 수지는 당황했다. 시아버지가 사과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물만 흘렸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변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자리했다. 그 동기들 남편이 누구누군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지는 멈칫했다. 네. 이름을 말해보게. 그 동기들 남편.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왜 갑자기 그런 것을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왜요? 철수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로 향했다. 수지는 그 뒤를 따라갔다. 서재 책상 위에는 이미 명함들이 놓여 있었다. 철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김영수, 태흥건설 상무.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동기 중 한 명의 남편이었다. 박재민, 대원기업 전무. 또 다른 동기의 남편. 이준호, 성진산업이사. 세 번째. 철수는 명함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사람들 다 우리 회사랑 거래하거나 연결된 사람들이네. 수지는 숨이 막혔다. 시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다. 아버님 설마. 응.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할 거네. 한 명씩? 안 돼요.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러시면 제가 더 곤란해져요. 왜? 동기들이 더 싫어할 거예요. 제가 시아버지 권력을 이용했다고. 철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더 외로워질까봐 하는 두려움. 수진아, 철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자네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인가?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돈으로 자네를 평가하고 재산의 부속품처럼 보는 사람들을. 철수는 명함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켜야 할 가치가 없네. 하지만
자네는 지금까지 너무 혼자 견뎌왔어. 철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야. 가족이 가족을 지키는 거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감사함도 섞여 있었다. 철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상무, 나 박철수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갑자기 웬일이십니까, 회장님? 당신 부인이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댁 재산 물어보고 상속 얼마 받냐고 물어봤다면서요. 그건 우리 며느리는 돈의 부속품이 아니오.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더 강했다. 한 사람의 인간이고 우리 집안의 가족이요. 그걸 돈으로 평가하는 사람과는 일 못해. 회장님, 제 부인이 실수를. 다음 주 입찰건. 철수가 말을 끊었다. 당신네 회사는 제외요. 회장님. 상대방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철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사람과는 사업 못하오. 그게 내 원칙이요. 그건 너무 심한 건 당신네 부인이요. 우리 며느리한테 한 짓이 더 심해. 철수는 전화를 끊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철수는 두 번째 번호를 눌렀다. 또 신호음. 또 연결. 박전무, 박철수요. 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당신 부인 말 좀 단속하시오. 네. 우리 며느리를 재벌 며느리라고 부르면서 재산 캐물었다지.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제가 몰라서. 모르면 알아야지. 부인이 밖에서 무슨 말하는지. 철수의 어조가 더 차가워졌다. 우리 거래 30년 됐지? 네, 그렇습니다. 30년 인연도 한순간에 끊을 수 있어. 사람을 돈으로 보는 집안과는 거래 안 해. 회장님, 오해 아니요. 우리 며느리가 직접 들은 말이니까. 철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더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달부터 거래 물량 절반으로 줄이겠소. 이에 있으면 계약 해지도 고려하겠소. 회장님, 그러시면 저희가. 그럼 부인 교육 제대로 시키시오.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서재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상상조차 못했다. 철수는 세 번째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문자를 보냈다. 짧고 명확한 문장. 이이사 박철수입니다. 부인이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들었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이야기합시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수진을 보았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눈물이었다. 슬픔만이 아니라 안도가, 감사가, 그리고 처음으로 느끼는 소속감이 섞인 눈물이었다.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철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진아, 이 집에서만큼은. 그가 말했다. 자네는 조건이 아니야. 며느리도 아니고 재산의 일부도 아니야. 수진은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가족이야. 그 한마디에 수진은 무너졌다. 8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말. 그녀는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다. 철수는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어색했다. 평생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이 맞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재는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다. 오랫동안 차갑고 조용했던 이 공간이 오늘은 달랐다. 수지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몸을 떼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밝았다. 죄송해요, 오세. 괜찮네. 철수는 웃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두 사람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내려왔다. 식탁 위의 아침 식사는 이미 식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집의 공기가 변했다는 것이었다. 오랜 침묵이 깨졌고 차가운 거리가 좁혀졌으며 무관심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오후 2시 철수의 서재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김영수, 태흥건설 상무였다. 철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다음 번호를 눌렀다. 4번째 전화였다. 이번에는 수진의 동기 중 가장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여자의 남편이었다. 성도건설 대표 최민석. 여보세요? 최 대표 박철수요. 목소리만으로도 상대는 긴장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다. 회장님, 무슨 일로? 당신 부인 최은혜 씨 맞지? 네, 그렇습니다만. 어제 우리 며느리 만났을 거요. 침묵. 대학 동기 모임이었다던데. 아, 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철수는 책상 위에 메모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수진이 아침에 털어놓은 말들이 적혀 있었다. 하나하나가 칼날이었다. 당신 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저는 시아버지 병원비 누가 대냐고 물었다지. 최민석의 숨소리가 멈췄다. 요양 준비는 하냐고. 상속은 어떻게 되냐고. 회장님, 그건 제 부인이 악의 없이. 악의 없이?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더 뜨거웠다.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악의가 없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언제 죽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캐묻는 게 관심이라고 생각하시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부인에게 단단히 뭘 해? 철수가 말을 끊었다. 이미 한 말은 되돌릴 수 없소. 우리 며느리는 그 말들을 다 들었어.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청담동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우리 며느리한테 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대표. 네, 회장님. 다음 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공사 입찰권 알고 있지? 네. 우리 쪽에서 추천서 넣어주기로 했었는데. 최민석의 숨소리가 빨라졌다. 그 프로젝트는 200억 규모였다. 그의 회사에는 중요한 건이었다. 철회하겠소. 회장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급함이 묻어났다. 그건 너무한 건 당신네 부인이요. 철수는 단호했다. 내 며느리를 금고 취급한 사람을 내가 왜 도와야 하오? 회장님, 이건 사업과 개인을 혼동하시는. 혼동? 철수가 냉소를 흘렸다. 사업이 뭔지 아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요. 당신네 집안은 사람을 돈으로 보는데 무슨 신뢰가 있겠소? 회장님, 제발. 입찰 추천 철회. 그리고 당분간 우리 쪽 프로젝트에서 당신네 회사는 제외요. 이건 정말 할 말 있으면 부인한테 하시오. 그 사람이 입 조심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오. 철수는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1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민준이 돌아온 것이었다. 출장에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했다. 아버지 계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서 들렸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재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아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정장 차림, 캐리어를 끌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아버지, 왔나? 네, 싱가포르 일정이 하루 일찍 끝나서. 수진이는 봤나? 민준이 멈칫했다. 아직이요. 방에 계신가 봐요. 찾아가 봐라. 네, 짐 좀 풀고. 지금 가봐. 철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민준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평소와 달랐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내 아내가 어제 울었다. 네. 친구들 만나고 와서 혼자 거실에서 울었어. 내가 봤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왜 울었는데요? 내가 직접 물어봐. 철수는 아들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다. 민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수진의 방문이 보였다. 민준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노크를 했다. 수진아, 나야.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수진은 평상복 차림이었다. 얼굴은 화장기 없이 맨 얼굴이었고 눈가는 여전히 부어 있었다. 왔어요? 응. 일찍 끝나서. 둘은 어색하게 마주 섰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내가 울었다고. 수진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면 울어?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았다. 무슨 일인데?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동기 모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 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산으로 봐요. 금고로 봐요. 민주는 침대 끝에 앉았다. 무슨 소리야? 시댁 건물이 몇 채냐고 물어봤어요. 상속 얼마 받냐고. 시아버님 병원비는 누가 대냐고. 그게 나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수진이 돌아섰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이 좋아서 사랑해서 했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안 봐요. 다들 나를 재벌 며느리로만 봐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신경 쓰지 마. 그런 사람들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사람들은 내 유일한 친구들이에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만 만나. 그럼 난 누구를 만나요? 수진이 반문했다. 당신은 늘 출장이고 시아버님은 말씀이 없으시고 이 집에는 나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8년이에요, 민준 씨. 8년 동안 나 혼자 이 집을 지켰어요. 나도 바빠서. 알아요. 회사 일이 중요한 거.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외로워요. 나도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어요. 민준이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그럼 어떡하라고? 민준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회사를 때려치우라고? 일을 그만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돼?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무거운 침묵.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당신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나 항상 내 편이잖아. 아니에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당신 편이에요. 회사 편이에요. 일 편이에요. 수진아, 나는 한 번도 우선순위가 된 적이 없어요. 그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철수가 지나가는 소리였다. 그는 아들 부부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안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었다. 당신 아버지가 오늘 전화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동기들 남편한테. 뭐? 민준이 놀란 목소리를 냈다. 왜 그런 걸 아버지한테?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물어보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사업관계까지. 그게 문제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울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전화하신 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뭘? 나한테 뭐가 중요한지. 수진은 침대에 앉았다. 기운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사업관계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누군가 내 편에서 나를 지켜줬으면 했어요. 내가 있잖아. 당신은 없었어요. 수진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 몇 년 동안도 당신은 늘 없었어요. 민준은 입을 다물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복도에 서 있던 철수는 주먹을 쥐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어떡하면 돼? 모르겠어요. 수진의 대답은 지쳐 있었다. 당신이 생각해봐요. 나는 이제 지쳤어요. 철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 거실로 향했다. 그의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박재민이었다. 대원기업 전무.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박재민입니다. 응. 아까 통화 후에 제 부인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인이 경솔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았다. 경솔한 게 아니라 무례했소. 네, 맞습니다. 무례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내일 제 부인이 따님께 직접 며느리요. 따님 아니고 죄송합니다. 며느리분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받아들일지는 우리 며느리 마음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전무. 네, 회장님. 거래 물량 줄인다고 했지? 네. 그건 그대로 진행하겠소. 회장님, 사과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오. 이미 한 말은 되돌릴 수 없어. 박재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우리 며느리가 용서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착신 기록에는 여러 번호가 찍혀 있었다. 모두 오늘 그가 전화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당황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예상치 못한 압박에. 하지만 철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40년 동안 사업을 하며 배웠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국 돈으로 끊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자신의 전철을 밟고 있으며 며느리는 8년 동안 외로움을 견뎌왔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청담동의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 그 아래 펼쳐진 빌딩들, 그가 평생 쌓아온 재산이 저기 있었다. 건물들, 땅, 주식, 계좌. 숫자로 환산하면 1,000억이 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가족의 눈물 한 방울만 못했다. 2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그는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왔다. 아버지, 응,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수진이를 너무 혼자 두었어요. 철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알았나? 네. 늦었어. 네. 하지만 아직 돌이킬 수는 있어. 철수가 말했다. 내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으면.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아내한테 물어봐. 나한테 묻지 말고. 철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민준아. 네. 일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너는 다르게 살아.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사는 언제든 돌아가. 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아. 철수는 손을 거두고 서재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었다. 서재로 돌아온 철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수진 이름으로 된 통장. 그가 3년 전부터 조금씩 넣어둔 돈이 들어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부탁. 수진이를 잘 부탁해요. 철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3년 동안.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통장을 꺼내 들었다. 내일 며느리에게 줄 것이다. 조건 없는 돈. 간섭 없는 자유. 그녀가 이 집에서 진짜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창밖의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왔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빛이 있었다. 변화의 시작. 치유의 첫걸음.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느리게 춤추고 있었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수진 이름으로 된 통장이 들려 있었다.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지만 철수는 이미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다. 잠을 설쳤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들지 않았다. 밤새 생각했다. 오늘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68년을 살면서 많은 협상을 했고 수많은 연설을 했으며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가족에게 마음을 여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아침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다. 철수는 통장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했다. 수진은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평상복 차림. 머리는 간단히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어제보다 생기가 돌았다. 여전히 눈가는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일찍 일어났구나. 철수가 말을 걸었다. 수진이 돌아보았다. 아버님도요. 잠이 안 와서. 철수는 식탁 의자를 빼내 앉았다. 나도요. 수진이 작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어제까지의 긴장이 조금 풀어져 있었다. 오늘은 내가 아침 차리지. 철수가 말했다. 수진이 놀란 표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아버님이요? 그래. 손맛은 없겠지만. 철수는 일어나 앞치마를 둘렀다. 어색한 손놀림이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앉아 있어. 철수는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김치, 두부가 보였다. 그는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다.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다. 수지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아버지가 요리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아니, 시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온 것 자체가 처음이었다. 아버님, 언제부터 요리를 하셨어요? 안 해봤어. 오늘이 처음이야. 철수는 계란을 뒤집으려다 실패했다. 노른자가 터졌다. 그는 혀를 찼다. 역시 안 되는구나.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다. 철수도 따라 웃었다. 웃기지? 조금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이 집에 이런 소리가 울린 것이 얼마 만인지 알 수 없었다. 철수는 결국 수진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아침을 차렸다. 계란 후라이, 김치찌개, 밥. 수진이 상을 차리고 둘은 마주 앉았다. 식사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침묵과는 달랐다. 편안한 고요함이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둘은 작게 미소 지었다. 철수가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수진도 따라 멈췄다. 수진아. 네, 아버님. 철수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다. 자네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수진은 통장을 집어들었다. 표지를 펼쳤다. 예금 주는 박수진. 잔액란에는 적지 않은 숫자가 적혀 있었다. 아버님, 이게 3년 전부터 넣어둔 거야. 조금씩. 철수가 설명했다. 자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 자네를 잘 부탁한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3년 동안.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네가 이 집에서 외로웠는지 힘들었는지 관심도 안 가졌지. 아버님, 이 돈은 조건이 없어. 간섭도 없어. 철수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자네 마음대로. 수지는 통장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왜 이러세요? 왜긴. 자네가 가족이니까. 철수가 대답했다. 이 집에서 자네는 며느리가 아니야. 돈 때문에 온 사람도 아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이어갔다. 자네는 우리 딸이야. 그 한마디에 수지는 무너졌다. 8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말. 고마워요, 아버님.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다. 아니, 내가 고마워해야지. 철수가 일어나 며느리 옆으로 갔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8년 동안 이 집을 지켜줘서, 혼자 견뎌줘서.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철수는 그 옆에 서서 등을 토닥였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더욱 밝아졌다. 거실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다. 한참 후 수진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민준 씨는요? 위층에 있어. 어젯밤 늦게까지 방에 있더라. 저랑 얘기한 후에요. 그래. 철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 녀석도 많이 생각했을 거야. 아버님은 민준 씨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응. 단단히 했지.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 아들도 그렇게 됐어.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은 뒷전으로 두고.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지.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생 돈만 벌었어. 재산만 불렸어.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다. 하지만 틀렸어.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건 함께 있어주는 거더라. 수지는 조용히 들었다. 자네 어머니도 외로웠을 거야. 나처럼 말없는 남편 옆에서. 철수의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돌아가시기 전에 알았어.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이 참고 견뎌왔는지. 어머님 얘기 많이 해주세요. 수진이 말했다. 저는 어머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항상 조용하시고 말씀이 적으셨거든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도 자네처럼 외로웠을 거야. 큰 집에 혼자. 그는 옛 기억을 떠올렸다. 명희는 23세 이 집에 왔어. 자네보다 어렸지. 철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처음에는 밝은 아이였어. 웃음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러셨어요? 응.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해졌어. 이 집의 규칙에 맞춰가면서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바빴고 시어머니도 엄격하셨고 명희는 혼자 적응해야 했지. 수지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했다. 자신과 비슷했을 것이다. 외롭고 조심스럽고 말없이 견디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나?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며느리를 그렇게 걱정하시더라. 어머님, 그 사람은 알았던 거야. 자네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지. 철수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부탁하신 거지. 나보고 자네를 지켜달라고.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엄격했지만 따뜻했던 사람.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깊었던 사람. 어머님께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다. 아니야. 자네는 잘했어. 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까지 간병하고 장례 치르고 혼자 다 했잖아. 그게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게 아니야. 철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수진아. 우리 명희 옆을 지켜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말없는 시간.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해와 위로가 있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아버지와 아내를 보았다. 아침 먹었어요? 수진이 물었다. 목소리는 어제보다 부드러웠다. 아직? 민준이 대답했다. 앉아라. 철수가 말했다. 민준은 식탁에 앉았다. 수진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어젯밤 생각 많이 했나? 철수가 물었다. 네. 민준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결론은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를 너무 혼자 뒀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수진이 밥과 국을 가져왔다. 민준 앞에 놓았다. 민준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수진아. 응. 미안해. 진심으로. 수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앞으로는 달라질게. 말로만 하지 마. 수진이 말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갑지 않았다. 행동으로 보여줘. 그렇게 할게. 민준이 약속했다. 수진은 그의 옆에 앉았다. 철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젊은 부부. 아직 서툴고 아직 배워가는 중이지만 그래도 함께 노력하려는 마음이 보였다. 민준아. 네, 아버지. 회사 일 좀 줄여. 네. 자네 혼자 다 할 필요 없어. 직원들한테 맡기고 자네는 집에 더 일찍 와. 민주는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항상 일이 최우선이라고. 내가 틀렸어. 철수가 말을 끊었다.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지금 아니면 안 돼.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평생 일만 강조하던 아버지가 달라져 있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철수가 말렸다. 오늘은 내가 할게. 아버님이요? 응. 자네는 좀 쉬어. 철수는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수진과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변하셨어. 민준이 중얼거렸다. 응. 수진이 동의했다. 우리도 변해야겠지? 민준이 아내를 보았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가 되자 현관벨이 울렸다. 수진이 문을 열었다. 밖에는 꽃다발을 든 여자가 서 있었다. 박재민의 부인이었다. 수진아. 그 여자는 머뭇거렸다.
어제 정말 미안했어. 수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꽃다발을 받지 않았다. 나는 아기가 없었어. 그냥 궁금했다고요? 수진이 차분히 말했다. 내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어요. 알아, 정말 미안해. 저는 더 이상 그 모임 안 나갈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돈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랑은 친구하기 싫어요. 여자는 할 말을 잃었다. 꽃은 가져가세요. 수진은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멈췄다. 그리고, 응? 진짜 친구가 되고 싶으면 다음에는 사람으로 봐주세요. 재산이 아니라. 그 말을 남기고 수지는 문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오자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였나? 동기 중 한 명이요. 사과하러 왔어요. 받아줬나? 아니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철수는 미소 지었다. 잘했어. 네.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니야. 진심이 느껴질 때 하는 거지. 수진도 미소 지었다. 수진의 핸드폰에는 몇 통의 문자가 와 있었다. 다른 동기들로부터였다. 짧은 사과문들이었다. 수진은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저녁이 되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수진이 차린 저녁상, 철수와 민준이 도왔다.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일, 집안일, 소소한 일상.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 집에서는 오랜만에 들리는 소리였다. 식사 후 철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사진을 넘겼다. 이게 자네 어머니야. 철수가 한 사진을 가리켰다. 젊은 시절의 명희.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예쁘시다. 수진이 말했다. 자네랑 비슷해. 철수가 웃었다. 웃는 모습이. 그들은 밤늦도록 앨범을 보며 이야기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 자정이 넘어서야 모두 방으로 돌아갔다. 수진과 민주는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철수는 혼자 서재로 향했다. 서재 창가에 서서 철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도심이지만 오늘 밤은 별이 보였다. 명희야. 그가 중얼거렸다. 약속 지켰소. 늦었지만.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마치 대답처럼. 철수는 미소 지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이 집은 변하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침묵이 대화로, 거리가 가까움으로, 외로움이 함께함으로 바뀌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서툴렀고 여전히 어색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지켜주는 것. 철수는 그것을 이제야 배우고 있었다. 68년 만에.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창밖의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지나가고 삶은 계속되었다. 이 집도 마찬가지였다. 어제의 아픔을 안고 오늘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철수는 서재 조명을 껐다. 침실로 향했다. 오늘 밤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복도를 지나며 그는 수진 부부의 방 앞을 지났다.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철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였다.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무슨 내용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톤이 부드러웠다. 화해의 대화였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내의 사진이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다. 우리 딸 잘 지키고 있소. 그가 사진을 향해 말했다.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사진 속 명희는 웃고 있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철수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밤은 깊어갔고 집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다. 평화였다. 새벽녘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 집에도 이 가족에게도 어제와는 다른 오늘, 오늘과는 다를 내일. 그렇게 삶은 이어졌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